안녕하세요.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한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하는 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한일 관계 최근 들어서 많이 악화됐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악화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목에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한일 관계 현황과 전망을 좀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성장의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략적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이 갈등의 이 이면에는 이 심층적인 원인으로서 이 성장의 역설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도 이 전략적 조정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이 성장의 역설이 무엇이고 이 전략적 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전반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일 관계가 이게 정말 나쁜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한일 관계가 나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안 좋은 것인가? 한일 관계가 나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한일 관계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앞으로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한일 관계가 나쁜가 하는 점인데, 저 표에 지금 보시는 바대로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일 관계의 최근 그 무역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작년이죠. 2021년까지의 그 수출, 수입, 그리고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합친 그 교역량, 무역 수지 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까지는 증가하고 있던 한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2019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죠. 2020년도에는 더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그 이제 분쟁이 악화됐고, 그것이 이제 무역량에도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2021년도에 들어가면서요, 이 악화됐던 한일 관계의 무역량이 거의 다 회복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아직 통계가 1년치 통계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도 올해의 한일 간의 무역량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 특히 이제 관광이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보시면은 이게 2018년까지 수치인데, 일본을 찾는 전 모든 그 외국인 관광객이 2018년도에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그 중에 무려 4분의 1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700만 명이 넘는 한 760만 명 정도 되는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물론 이제 이것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그 한일 관계도 악화되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영향도 있어서 많이 악화됐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가 그 상당히 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국면에 이르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몇 달 들어서는 거의 뭐 폭증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본인들 역시 한국을 그 많이 그 관광으로 방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적 교류, 관광의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무역이라든가 관광 또는 뭐 한류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일 간의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관광 또 이런 문화상품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일 간의 수요 공급의 기반이 구조적으로 매우 탄탄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세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또는 한일 관계가 뭐 나빠져도 이렇게 금세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일 관계가 나쁘면 무엇이 좋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고위급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의 한일 관계는, 과거의 한일 관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2011년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자 관계 차원에서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그 국가 원수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양자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을 국빈 방문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은 지금 21세기 들어서 대부분의 총리들이, 아마 이거 들으면 뭐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취임하고 나서 최초로 양자 방문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마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신임 총리들은 최초 양자 방문 국가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11년까지 그 수많은 총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로는요, 일본의 총리 중에 한국을 양자 방문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회의라든가 뭐 유엔이라든가 이럴 때 그 다자 외교 계기에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뭐 할간보 정상회의라든가 또는 뭐 한중일 정상회의라든가 평창 올림픽 계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 방문만을 목적으로 해서 양자 방문으로 그 한국을 찾는 그 일본의 총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11년 이후로 한일 양국 간에 그 국가 최고의 지도자 차원에서의 그 고위급 교류, 소위 그 셔틀 외교라고 부르는 그 과정은 단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처럼 이렇게 교역량이 많고 인적 교류가 많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그 나라들이 거의 10년 이상을 고위급 교류가 없어요. 이건 사실 그 국제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드문 일인데, 그것이 지금의 한일 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국 차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한미일 3자 협의 일환으로 열린 건데요. 한미일 차관급 3자 협의를 열면요, 그 협의가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그 전날에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그 이유로 들어서 일본 측 차관이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측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 기자회견을 미국 측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웬디 셔먼 혼자서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드문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죠.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최한 한미일 3자 차관급 협의인데 일본 측에서 아예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미일의 협의라는 틀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도 시위를 한 거죠. 한미일 3자 협의도 이렇게 자기들은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회방을 놓을 수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인데, 과거에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한미일 3자 협의 틀에서도 일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가 나쁘면 무엇이 안 좋나 하는 얘기인데, 앞에서는 제가 그 무역 통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투자에 관한 통계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거는 지금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를 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 차원에서,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차원으로 지금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 한국은 2017년, 18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20년에 급감했습니다. 격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본의 그 아시아 전체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전 세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의 패턴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17년, 18년에 급격하게 늘다가 2019년, 20년에 급격하게 투자가 줄어든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들의 그 투자 결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물론 복잡한 요인이 있겠지만은 2019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당시의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특히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인수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적인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자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 상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지난 60년간 한국에 가장 많은 그 직접 투자를 한 나라는 뭐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본입니다. 그 지금 1965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한국에 일본이 투자한 해외 직접 투자의 저량, 그 스톡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쌓여 있는 그 액수가 2,649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환율로 37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여러 국가별 순위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일본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직접 투자한 나라들 중에서 그 저량 기준, 스톡 기준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나라가 일본이고 대략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랑은 좀 다르죠. 그 단순히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형 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위급 교류가 많이 단절돼 있다. 그 다음에 한일 간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외교 플랫폼, 한미일 같은 거 그 예가 되겠죠. 이런 플랫폼들이 약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어떤 상대국의 그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 저하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장기적 투자, 해외 직접 투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위급 교류가 단절돼 있을 경우에는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들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량이 이렇게 많고 인적 교류가 이렇게 많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밀하게 일반 국민들, 일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갈 측면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려면 한일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협의라는 것이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위급에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주면서 합의를 해주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외교적인 그 추진력, 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위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고 있다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의 외교 협상도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그 한일 간의 무역에 종사하거나 또 관광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 개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외교 플랫폼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양자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유엔도 있고 뭐 IAEA도 있고 뭐 세계 에너지 기구도 있고 관광 기구도 있고 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미니레터럴 3자, 4자, 5자, 6자 여러 가지 그 외교 플랫폼들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외교 플랫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그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또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외교 행위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외교 플랫폼들을 한국과 일본이 여러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외교 플랫폼에 일본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일도 그렇고요. 한중일도 그렇고요. 아세안이라는 툴도 한국과 일본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뭐
그 뭐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무슨 마약 퇴치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교 플랫폼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한일 간에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뭐 제재를 가할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다른 외교 플랫폼들에서의 협조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외교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 한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가 만약에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외교를 한다고 할 때 현대 외교라는 것은 우리 혼자 나가서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국제 무대에서 달성하고 싶은 것이 있다. 또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더 큰 효과를 내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일본과 또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잘 협의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혼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목소리를 냈을 때는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외교가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적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과 가지고 있는 긴밀한 관계 못지않게 일본도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려사항을 미국에 전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이 발목 잡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가능성,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합의를 만들어 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다면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갖는 우리의 영향력, 외교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일 관계가 최근에 왜 이렇게 악화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 전에도 물론 한일 관계가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교과서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삐걱거렸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완전히 고위급 교류가 단절된다든가 무역 분쟁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좀 악화돼도 다시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은 다시 상당히 그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패턴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악화된 채로 지금 계속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됐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배경으로서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2015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무력화됐습니다. 이 2015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물론 그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일본 정부가 자기네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정부의 예산으로서 이 치유 사업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돈을 우리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2017년 5월에 2017년 10월에는 당시 외교장관인 강경화 장관도 국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위안부 합의의 협상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는 이 태스크포스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2017년 12월에는 이 태스크포스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이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불과 이제 2년 전에 2015년에 있었던 합의인데 한국 측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합의를 이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듬해 11월에는 화해와 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2021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이제는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를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합의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합의를 파기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파기가 아니고 여전히 공식적인 합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와중에서 일본 정부는 상당히 위안부 합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측을, 한국 측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제대로 된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징용 문제인데요. 징용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그 과거 징용공으로 일하셨던 분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이 수출 규제로 대응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급격하게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쥐소미아를 종료하겠다 뭐 이런 결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2021년 9월에 이 매각 명령,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서 항고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과 2월에 이에 대해서 항고가 기각되고 다시 압류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미쓰비시 측에서 이거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죠. 그런데 그 기한이었던 올해 9월에 대법원에서 이 재항고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담당 그 김재영 대법관이 퇴임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기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 측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압류 명령이 실행될 경우에는 자신들도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10월에 징용 문제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자산의 매각을 통한 최종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한일 양국 간의 악화된 그 상황은, 관계 악화의 상황은 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 그 징용 문제, 또 이 위안부 문제들은 사실은 과거에도 있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화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제 이러한 배경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사법적인 판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 기업에 대한 어떤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조치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이것이 되돌리기가 어렵고, 또 강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당시에 한일 양국 간의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이제 부동의의 동의라는 것이 이루어졌었죠. 그 한국 측은 식민지가 그 자체로 그 당시부터 이미 불법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였고, 일본은 식민지가 현재로서는 이미 다 해소가 되고 없어졌지만은 그 1910년대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서 그때 이미 불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부동의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동의를 유지한 채로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그러한 부동의,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합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이렇게 식민지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식으로 한국 측에서 사법 판결을 들고 나온다면은 그것은 1965년 당시에 소위 부동의의 부동의를 번복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합의를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2년 만에 뒤집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사과들의 재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했던 사과들마저 지금 번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본이 그 한국의 그 국내적인 어떤 사법 판결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본이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다 심층적인 이유로 이 성장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한일 양국 간의 경제력이 격차가 지금 많이 좁혀졌다는 거죠. 이 성장의 역설, 그 한일 양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아이러니하게도 한일 양국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일 양국의 경제 격차가 좁혀진 만큼 1965년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그 미완의 문제, 그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1965년도에 형성되었던 이 한미일 간의 위계적인 체제를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다 평등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과거 식민지 그 경험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거에 우리는 처음부터 식민지가 아니었다. 그 식민지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그런 입장들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의 역설이 한국 측에 낳고 있는 효과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성장의 역설이 그 반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측에서는 이제 한국도 과거 구식민지 개도국이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만큼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 한 수 접어주는 식의 반응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식민 피식민 관계 또는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 기초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자라는 목소리들이 일본에서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은 자꾸 일본을 80년 전에 제국주의 국가로만 일본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전후의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거죠. 지금 일본은 이미 민주국가인데 왜 우리를 민주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과거 제국주의 국가로만 본다면 우리로서도 한일 관계에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의 역설이 한일 양국에 만들어내고 있는 상반된 효과이고요. 이 상반된 효과가 현재 이 충돌하면서 한일 간의 그 관계 악화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측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 있는 대화를 갖고 필요하다면 또 사과도 하면서 신뢰 구축을 하고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자. 일본의 외무성이라든가 전통적인 친한파, 지한파, 또 일본의 그 진보 세력 좌파들 경우에는 이런 그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한일 간에는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 식민 피식민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그 한일 관계, 일반적인 국제법에 기초한 관계로 한일 관계를 리셋해야 된다.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민당 내 우파라든가 강경 보수 그룹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그 많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장은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기존 관계의 틀은 유지를 하되 접촉면은 좀 줄여가면서 관계의 중요성은 일정 부분 좀 하향 조정을 하자. 쉽게 말하면은 한일 간에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자라는 이러한 입장들이 현재 일본 내의 지식인이라든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좀 더 하자는 이런 주장들이. 자, 그러면 이런 그 한일 관계 배경을 놓고 볼 때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접근법을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김종필 오히라 간의 협상 모델 혹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당시 수상 간의 협상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고위급에서 정상 내지는 그 준정상급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신뢰에 근거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접근법으로 과연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좀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소위 성장의 역설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원인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고위급에서의 인적인 신뢰관계 구축만으로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를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달라진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위상 변화인데요.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그 여전히 낮은 경제 성장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은 미중 경쟁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이 국제 정치에서 갖는 위상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혼자서 일본이 아니라 이 미국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미중 경쟁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의 국제 정치적 위상을 제고시켜서 미중 경쟁 시대를 헤쳐나가는 수단으로서 삼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일본 내부에서도 과거의 전수방위 이론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그 견해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다자적인 네트워크의 강화, 중층적인 외교, 복합적인 외교를 통해서 일본의 외교력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국내적으로도 현재 일본의 그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960년대생 내지 1970년대생들이 정치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미 40대 이하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국회의원들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그 세대 교체는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젊은 정치인들, 40대 이하의 정치인들은 과거 식민 제국주의 시대 역사를 자신의 역사라기보다는 자신의 할아버지 내지는 증조 할아버지 때 역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 접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과거식의 그 한일 관계의 접근법이 점점 더 그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때의 외교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외교는 결국은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양국 간의 그 고위층 간의 또 신뢰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한일 관계의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식의 접근법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근거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해도 미국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일본을 움직이겠다는 발상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일본에 대한 파이프라인, 일본에 대한 대화 창구를 확보해서 일본을 직접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접근법을 취하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기회, 계기들을 잘 잡아나가야 됩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최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죠. 그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죠. 또 일본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발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경쟁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측면의 그 문제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충분히 공통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갈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일 양국 내부적으로도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그룹들, 또 일본 내에서도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 간의 협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일 양국 간의 그 공통적인 관심사,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일 양국 내부적인 그룹들 간의 접촉과 접촉면 확대와 대화 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뭔지를 얘기하려면 과거의 접근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일 관계에서 기본적인 그 협조의 틀, 관계 개선의 틀이 되었던 것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에는 바로 반공 동맹이었습니다. 당시는 냉전의 시대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해서 저지하고 봉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을 했고, 또 한일 양국 역시 그러한 반공 동맹, 또 반공을 위한 커다란 협조 틀 속에서 양국의 서로 이익을 봤던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강해지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져서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고, 또 한국으로서도 그 일본과 협조를 통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의 기술, 일본의 자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서도 그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냉전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가치 동맹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98년 당시에는 한국도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중진국 이상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역시 탈냉전을 계기로 해서 반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갖는 힘이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적인 협조의 틀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갓 민주화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의 협조 틀이라는 것을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기존의 접근법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 한일 관계의 협조 틀의 재구축을 위한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한일 간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그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국내적으로도 설득해 나가고 국내적으로도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입장. 저는 이것을 이제 전략적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내적으로도 때로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나라도 국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100% 실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국제관계에서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강대국들도 국내적인 설득을 통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와 같이 이제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개도국이나 뭐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국제관계에서의 우리의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국내적인 조정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일 간의 그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의 우리가 미중 경쟁 시대라는 그 파고 국제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미중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이 뭐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중소규모 국가들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 역시 미국으로만 경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반발하거나 비판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여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느 범위에서는 독자적으로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견제 또 대미 자주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 전략가들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미중 경쟁 시대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목표, 그 수단을 우리가 한일 간에 얼마나 일치시켜 나가고 동시에 구현해 나갈 수가 있느냐를 우리의 고민으로 삼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과거사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전의 과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외교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그 방향성이 선다면 그러한 방향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또는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득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바를 일본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인들 또는 일본의 일반 대중들,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이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실행해온 언론의 자유가 있고 복수정당제가 있고 선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전제하에 일본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그대로 전달해서 설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일본의 그 언론 지식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고 청취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적인 설득의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면 현재 미중 경쟁이라는 이런 구조적 환경, 외교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한일 간에 공유하고 있는 그 고민 또는 외교 목표, 방향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적인 설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과거 이제 반공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미중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외교 환경 하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일 관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 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주제들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해방되고 식민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지가 벌써 77년입니다. 이제는 물론 과거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과거사 못지않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한일 간의 국가이익을 서로 상호적으로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서로 솔직하게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